제발 이혼 좀 해주라. 어, 난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왜 의미가 없어요? 살던 대로 사는 것 뿐이잖아.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고집은 누가 부리는데? 당신이랑 있으니까 나도 환자가 되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보면 나도 볼 때마다 힘 빠져. 사는 게 아니다. 당신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나까지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강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중병에 걸리니 가장 먼저 강 씨를 배신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강 씨의 배우자 송경철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편의 이혼 제안. 항암을 거치며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겨운데 이제는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라는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첫 항암을 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발가벗겨져 집 밖으로 쫓겨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외로울까봐?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어서? 어차피 암에 걸린 마당에 뭐가 두려운가 싶었습니다. 죽음을 떠올렸다면 사는 것은 왜 못하나 생각하니까 강 씨는 더 이상 남편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강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둔한 통증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 취직을 한 딸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모임이 있다면서 오늘 늦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있어. 너도 많이 먹어. 요새 일하느라 힘들다며. 당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딸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가봐야 하나? 석 달째 계속되는 피로감과 통증.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려니 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말없이 다정한 것이 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볼게. 걱정 마요. 괜한 일로 남편을 신경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자신이 빨리 병원에 다녀와야 남편 걱정을 하나 덜어주는 것일 듯해서 말이죠. 다음 날 강 씨는 혼자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강 씨의 배를 짚어보더니 내시경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찾아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단순 물혹일 수도 있는데요. 큰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불안하기는 했어도 강 씨는 설마 큰 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안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나를 잡아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긴장이 되는지 평소보다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강 씨의 손을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검사는 이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한참 걸렸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전이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고요. 이후에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합니다. 강 씨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진 엄마, 강 씨가 바라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지? 괜찮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은 오히려 강 씨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만큼이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겠죠? 애들한테는 천천히 얘기하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강 씨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풍경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가로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다른 세계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혼자 있을 수 있지? 내가 애인가? 암 진단을 받고 남편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수술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해 초조했던 참이었는데 남편의 행동에 어쩐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20일 뒤로 수술 날짜가 정해진 다음 강 씨는 자식들에게 병을 알렸습니다. 자식들도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던 아들이 웬일인지 사흘 동안이나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강 씨를 볼 때마다 눈이 빨간 것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울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그런 남편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와서 강 씨를 응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고 생존율이 낮지 않다고 들었지만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이 얼굴들이 지금 내가 보는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머릿속에 잘 새겨놓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끝까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 남편의 목소리에 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입꼬리만 조금 올리고 말았죠. 회복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곁을 남편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지켰습니다. 당신 회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복해. 애들 직장이나 학교도 걱정돼요. 금방 퇴원할 거잖아.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웠다는 걸 강 씨는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남편 또한 강 씨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가장 살뜰히 강 씨를 보살폈던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항암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항암을 맞고 돌아온 날, 강 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속이 메스껍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됐고 결국엔 저녁 늦게 화장실로 뛰어가 개원했습니다. 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먹어. 기력이 있어야 이겨내지. 나중에 먹을게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며칠 뒤부터는 구내염도 생겨서 식사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자꾸만 신경 쓰는 남편에게 미안해 꾹 참고 버텼죠. 당신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얼른 가요. 회사 늦겠네. 엄마, 나 일찍 올게요. 그래? 걱정 말고 다 들어서 나가봐. 그리고 다들 집을 비우면 강 씨 혼자만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력도 없고 몸이 물먹은 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암을 했을 때부터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봐. 남편의 말에 베개를 내려다보자 웬 머리카락 뭉치가 보였습니다. 강 씨는 황급히 자신의 머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수북한 머리카락을 보면 대머리가 돼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만져지는 머리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차라리 미리 밀어버릴까? 그러면 너무 보기 싫지 않겠어? 듬성듬성 빠지니까 골룸 같아. 안 그래? 그리고 어차피 다시 자란다고 했잖아. 하지만 강 씨는 남편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겠죠. 며칠 후 강 씨는 미용실에 가서 짧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 밀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강 씨와는 사뭇 다른 외양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늦게 올 거야? 글쎄, 가봐야 알지. 3차 항암할 때쯤이 되자 남편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암 환자인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인지 강 씨 옆에 더는 붙어 있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죠. 강 씨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말이죠.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언제까지 바깥 일을 둘째로 미뤄둘 수 없을 노릇일 테니 말이죠. 강 씨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눈썹마저 빠져서 맨들맨들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창피했습니다. 머리는 스카프로 가리더라도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항암의 병색이 짙어졌죠. 4차 항암을 받던 날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 빠지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여, 솔직히. 아, 와이프 항암인데도 눈치 줘요. 그러게 말이야.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다니까. 남편은 강 씨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원우 그날 수업 없다며? 원우랑 같이 가. 알겠지? 알았어요. 강 씨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의 부작용으로 자꾸만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 씨는 점점 남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끊임없이 강 씨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힌트를 받은 강 씨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아이, 깜짝이야. 어느 날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안 들어온 적은 별로 없기에 걱정되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모두 들어와서 각자 방에서 잠든 듯 했고 말이죠. 2시가 가까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랐잖아.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남편은 강 씨를 보며 더욱 비틀거렸습니다. 꼭 강 씨가 숨어 있다가 와락 놀래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고요히 서 있던 강 씨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시선이 강 씨의 머리와 얼굴을 배회했습니다. 아마도 흉측할 그 모습을 눈에 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어쩌고 맨머리로 그러고 있어? 그러더니 시선을 비켜 마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었죠. 자는데 스카프를 쓰고 자진 않죠. 이제 머리는 전부 빠졌습니다. 강 씨는 어쩐지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스카프를 찾아서 머리에 둘렀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는지 남편이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씻고 자야죠. 그런데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눈을 떠 강 씨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머리랑 눈썹 같은 건 언제 나는 거야? 항암 끝나면 다시 난대요. 완전히 끝나야.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머리는 괜찮은데 눈까지 그러니까 가끔 무서워. 뭐지? 그 도마뱀? 도롱뇽. 그러면서 다시 눈을 감고 한참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개구리인가? 올챙이? 아무래도 눈 주위에 털이 없는 생명체를 전부 떠올리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울컥했습니다. 강 씨도 가끔 거울을 보면 스스로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가 빠진 것보다도 눈썹과 속눈썹이 빠졌을 때 더 충격이 컸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누가 보아도 암환자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괜찮다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결국 스카프를 다시 벗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항암이 끝나서 새로운 머리가 자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5차 항암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도 어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연스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주말에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암 환자의 투병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살까? 애들도 다 컸잖아요. 강 씨가 문득 떠오른 말을 내뱉자 남편은 어쩐지 딱딱한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 말에 강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항암 후 고통스러워하는 텔레비전 속 남자를 보고 남편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다행이다. 뭐가요? 당신은 후유증 별로 없잖아. 저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좀 과장하는 것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후유증이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강 씨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애써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도 감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말이죠. 지금은 수시로 어지럽고 미각조차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강 씨를 못 알아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강 씨는 부작용이 없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강 씨는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아파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거기에 환자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감까지 줄 수 없어서 혼자서 감내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강 씨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때문이기도 했죠. 나 먼저 잘게. 남편은 강 씨의 반응은 살피지도 못한 채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강 씨는 허탈한 웃음인지 한숨인지를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남편도 함께 괴로워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남편이나 자식들만큼은 평범하게 평소처럼 지내길 원했죠. 그래서 강 씨는 또다시 섭섭함을 한숨과 함께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완치가 된 후엔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말이죠. 여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로부터 일주일쯤 흘렀을까. 남편이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날은 강 씨의 컨디션이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밥을 더 많이 먹었고 아침엔 아파트 단지도 한 바퀴 돌고 왔어 상쾌했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남편의 말이 얼른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외국어를 들은 듯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죠. 남편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하자. 강 씨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들었지만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은 게 없잖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당신이 힘들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이제 항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다고 완전히 낫는 거야. 또 재발하면.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 남편은 강 씨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듣고 싶지 않아요. 강 씨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당신도 시골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며. 서로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바람에 숨까지 헐떡거려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와 남편 사이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직장 생활하느라 무척 바쁜 딸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대단히 표시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쪽은 이혼을 하자고 말한 상태이고 한쪽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는 입장이니까 싸운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강 씨는 누군가 목줄기를 잡아챈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낳고 있던 암도 재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밥은 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들딸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이런 상담을 할 수는 없었죠.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 이혼하자니까. 남편은 또다시 둘만 남았을 때 강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번 들은 말이었지만 강 씨의 가슴은 다시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암에 걸린 것인 이토록 억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놔? 내가 1년을 투병했어. 2년을 투병했어? 고작 몇 달이야? 강 씨는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나를 좀 놔줄 수 없어? 자신을 놔달라는 말에 강 씨는 숨이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에 병실에서 곁을 지키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빠서 소홀하다고 느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강 씨를 떠날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지도 몰랐죠. 강 씨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의연히 남편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막막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일단 치료받을 동안 기다려주면 안 돼. 남편이 암에 걸린 강 씨를 이해하지 못하듯 강 씨도 암에 걸린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남편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런 강 씨를 보는 남편도 막막하고 까마득해서 모두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강 씨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남편도 말이죠.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 씨의 호소에도 무감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우리 각자 새 출발하자. 도대체 왜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나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너한테 이혼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그래? 당신도 나 말고 건강관리에만 신경 써. 남편은 또다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는 강 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귀가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파? 아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아까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픈 건 아니지? 안 아파, 이제. 얼른 씻어. 밥 차려줘. 아니, 먹고 왔어. 그럼 엄마는 좀 쉴게. 강 씨는 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이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남편이 잠들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불에 파묻혀 오열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듣지 못하게 숨죽여서 말이죠.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렇게 괴로워도 아파서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을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가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들도 딸도 함께하는 이 집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강 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암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강 씨는 그 뒤로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적 없는 척, 안 아픈 척, 암에 걸리기 전처럼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셔츠를 다리고 잠시나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남편도 이혼 생각은 쏙 들어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은 강 씨와 마주칠 때마다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강 씨가 외면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씨는 그조차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제발 이혼 좀 해주라. 난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왜 의미가 없어요? 살던 대로 사는 것 뿐이잖아.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고집은 누가 부리는데?
당신이랑 있으니까 나도 환자가 되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보면 내도 볼 때마다 힘 빠져. 사는 게 아니다. 당신 이기심 때문에 지금 나까지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강 씨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간단한 짐만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물었지만 강 씨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는 강 씨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시집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원우 엄마, 너도 이제 그만 놓아줘라. 우리 경철이도 힘들어. 암 걸린 부인 병수발 들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어머님, 저 나을 거예요. 곧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 그리고 너는 자존심도 없니? 그러면서 혀를 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것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원망하고 욕을 퍼부어줬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당신 아들이 바람을 펴서 내가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픈 건 강 씨인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도 강 씨인지, 왜 모두들 강 씨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강 씨는 6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항암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는데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는 정신을 차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은 나갔어도 출근을 할 것이기에 남편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앞 식당에서 늘 밥을 먹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조금 늦어서 남편과 엇갈렸는지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는 남편과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혹시 점심을 건너뛴 것인가 싶었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아서 결국 강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서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강 씨는 길을 건넜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미 강 씨의 전화는 받지 않았으니 말이죠. 잠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를수록 강 씨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호기롭던 마음가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편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남편. 한 직원이 무슨 말을 하자 남편이 강 씨가 있는 곳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 몇 달간 집에서 보았던 무심하고 냉정했던 표정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건네면서 박수까지 쳤죠. 강 씨는 남편을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나고도 평온해 보였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씨 같았어도 환자가 있는 우중충한 집보다는 이렇게 밝은 곳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강 공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딱히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끌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씨는 강변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딱 뛰어들면 모든 시름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홀린 듯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씨의 연배로 보이는 중년 여자와 딸이 앉아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강 씨는 번개 맞은 듯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강 씨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웃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없지만 저렇게 어여쁜 딸과 듬직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암환자가 된 아내를 버리는 남편, 그까진 놈이 뭐라고 내가 내 자식들을 등지고 떠나는 생각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나머지 인생을 망치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었을 때 강 씨는 눈물이 났지만 후련했습니다. 여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전화 받아. 강 씨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이 단번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후회할 거였으면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했어. 그래, 하자. 이혼? 고맙다, 병이야. 자식들에게는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픈데 이 시기에 이혼하는 거 괜찮아? 아들, 딸은 오히려 강 씨를 걱정했습니다. 의외로 반대는 없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부모보다도 예민한 것이 자식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혼하기 전 강 씨는 6차 항암을 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날 거라는 말에 강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많은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큰일은 전부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항암이 제일 괴로웠는데 항암을 완료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2달쯤 뒤 강 씨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지난날 집을 나갔던 남편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선 강 씨와 2 자식이 살기로 했고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집은 있어도 앞으로 살 길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으니 돈 들어올 구석은 없었고 가진 것만 지키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길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강 씨는 100살까지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항암이 끝나고도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후유증이 있어서 밥도 많이 못 먹었죠. 입맛이 조금씩 돌아온 건 3개월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그제서야 살이 조금씩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 정도 흘렀을 때 강 씨는 더 이상 병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마른 체격의 머리가 짧은 중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손님,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강 씨는 반찬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취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반찬 가게고 강 씨도 종종 반찬을 사러 방문했던 곳인데 마침 사람을 구한다기에 덜컥 지원했죠.
손님들을 만나면서 강 씨도 조금씩 활력을 찾았습니다. 일을 하니 시간도 빨리 가고 쓸데없는 생각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버니까 너무 좋았죠. 쉬엄쉬엄 해요. 사장님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10년 전 유방암에 걸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 씨에게 유난히 잘해주었습니다. 나도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낫던데요.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따라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만할 때가 되긴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씨에게 뜻밖의 행운일지 기회일지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장사 접고 우리 딸 사는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가게 인수해 볼 생각 있어요? 제가요?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손님들도 좋아하잖아요. 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아들과 딸이 응원해 줬습니다.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쉬는 날에 나도 돕고 할게. 나도. 그래서 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보험금 받은 것을 보태서 반찬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돈 들이지 않고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가 장사가 그 점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강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한 일도 겪어봤다 생각하면 순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딸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환자들 혹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염 반찬과 샐러드 같은 것도 신메뉴로 넣었고 유기농 채소를 사용한 반찬도 내놓자 새로운 층의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에는 암 환자도 있었죠. 그렇게 강 씨도 어엿한 반찬 가게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한다고 할 정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회사처럼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사장님도 거진 70세까지 했으니 강 씨도 앞으로 2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척 든든했습니다. 이혼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더 매달렸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하게 된 게 덜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쉬지? 응. 왜? 우리 셋이 다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어머, 좋지? 어쩐지 자식들과는 더욱 돈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남편과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딸은 배신감이 큰지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딸이 남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데. 남편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가게였습니다. 강 씨는 반찬은 담으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원우가 말해줬어. 용건이 뭔데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는 할 얘기 없어요. 차가운 강 씨의 반응에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상처를 줬지?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네. 다행이야. 남편의 말대로 강 씨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살도 차서 전처럼 헬쑥한 느낌이 없었고 머리도 많이 길러서 하나로 묶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예후가 좋았습니다. 전이 되지도 않았고 재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따가 애들이랑 다 같이 식사할까? 강 씨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됐잖아. 애들이 당신한테 가족일지는 몰라도 내가 당신 가족은 아니죠? 여보, 여보? 이혼한 사이에 그렇게 부르면 실례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온 건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일방적으로 갑자기 용서를 구하겠다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서로 용서할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용서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용서를 한다고 한들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말을 하려고 왔나 생각하는 찰나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뭐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식구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새 출발한 거 아니었어요? 왜요? 건강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을 것 같나 보죠? 처자식도 없이. 여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이만 가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말처럼 새 출발해서 너무 잘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당신한테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것 같아.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취급받고 그렇게 늙어갔겠지. 내가 왜 당신을 쓸모없게 생각하겠어? 아프니까 바로 내쳐버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신도 날 이해해 줘야 해. 나도 힘들었다고. 암 환자만큼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끝까지 당신 옆에 있었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지. 여보, 이만 나가줘요. 손님 들어와야 하는데 좁네. 강 씨는 남편을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혼자 지내는 재미는 줄고 외로움이 커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와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강 씨에겐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보면 괴로울 것 같았지만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홀로 서니까, 스스로 행복하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강 씨는 저녁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대신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백숙을 해먹었습니다. 기가 허한 것 같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먹는데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 보여도 강 씨는 지금처럼 충만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남편, 아니 그 남자는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암보다 무서웠던 것은 이혼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걸 왜 버린 거야? 안 먹을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죄송해요.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을 때 먹으라고 지어준 게 보약이잖아.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차라리 날 주던가 하지. 매달 18만 원씩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18만 원이라고요? 그래. 30호에 18만 원.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우 엄마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걸 이렇게 버려버리니? 내가 며느리 기가 허한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보내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아, 엄마. 근데 어쨌거나 엄마가 현우 엄마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현우 엄마 재량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남동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 씨는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이나 김치를 버리는 며느리는 봤어도 보약을 버린다는 며느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기가 허해서 힘들다던 며느리. 그래서 남 씨의 아들과 육아 문제로 자주 다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력 보충하라고 흑염소진액도 매달 사주었고 아이도 봐줬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으로 주문해서 줬던 흑염소진액이 장장 5년간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매달 18만 원씩이었습니다. 남 씨는 며느리가 잘 먹는 줄 알고 비싼 쓰레기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돈이면 남편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그 정도도 못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원하는 한은 앞으로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 씨의 마음도 흑염소진액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처박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쏟은 정성이 아깝고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 심정을 아들 며느리가 과연 알기나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내외의 방식으로 알게 해줄 수밖에요. 남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고 5년 전에 남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들 며느리가 낳았는데 왜 남 씨에게 우여곡절이 있었느냐면 그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애기 보여줄 거야?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남 씨는 아이를 한 번도 못 본 상태였습니다.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는 아들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서 애가 다른 남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어디 아파? 그냥 힘도 없고 그렇대요. 산후 우울증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혹시 싸웠어? 그러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애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이 이상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도 보고 하는데 낮에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지원이는 빨리 복직하고 싶대요. 이걸 어째?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하지 그랬어. 그때 보내준 돈은? 그걸로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다 싫대요. 살도 많이 빠지고 힘들어해요.
아들의 말에 남씨도 근심이 생겼습니다. 애 보는 게 힘든 줄은 알지만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셔요. 언제까지 애기도 못 보실 수는 없으니까. 지원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괜찮겠어? 네. 지난주에 장모님도 왔다 가셨어요.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았기에 며느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사돈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 갔을 때 남씨는 놀랐습니다. 헬쑥해 보이는 얼굴과 무기력한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는 무척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가 있었고 남씨 부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씨의 아들에게도 묘하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데 보고 있는 남씨가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보약이라도 한 채 먹어야겠다. 지쳐서 그래. 기가 허하고. 남편도 며느리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지켜본 적이 없으니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몸보신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애도 좀 맡기고 바람 쐬고 해.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리 집에 맡기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던가. 집에서 쉬던가.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 평일에도 힘들면 가끔씩 와서 봐주거나 할게.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딸은 없지만 어린 며느리가 꼭 딸처럼 느껴져서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 남씨는 종종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씨의 집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밝아진 것이 며느리와의 사이가 썩 괜찮아 보였죠. 흑염소 어디서 사야 하지? 흑염소가 좋대? 모임 여자들이 그러는데 흑염소가 여자한테 좋다고 그러던데요. 특히 애 낳고 나서는 몸보신 된다고 쭉 먹는 게 좋대요. 그래? 남편과 남씨는 흑염소 진액을 파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인터넷은 못 믿어서 주변에 묻고 물어서 직접 방문을 했죠. 이건 30호에 11만 원이고요. 여기 있는 건 30호에 18만 원이에요. 가격이 많이 차이 나네요. 아무래도 함유량이 다르고요. 녹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 진액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주려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게 좋죠. 남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 번 먹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사주고 싶은데 매달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차이가 나긴 했죠. 그래도 좋은 거 해줘야지. 역시 그렇지? 그러면 18만 원짜리로 주세요. 30호면 한 달 먹으면 될 분량이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 줄 생각을 하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30호에 5만 원짜리도 있던데 어쩐지 그런 건 효능이 없을 것 같았죠. 어머님, 내일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흑염소 있잖아. 그거 진액. 그거 가지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잘 됐네. 현우 데리고 올 거야? 아님 내가 가야 해? 내일은 어머님이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겠어. 다음 날 남씨는 흑염소 진액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출근해서 집에 없었고 며느리만 아이를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분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해서요. 이리 줘.
내가 먹일 테니까 너 외출한다며? 외출 준비해. 네. 감사해요. 남 씨는 정성껏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분유를 안 먹으려고 하길래 어르고 달래가며 겨우 한 병을 다 먹었죠. 그러니까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니? 아, 네.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지. 네, 그럼 저 다녀올게요. 아, 잠깐만. 남 씨가 잠든 아이를 이불 위에다 눕혀놓고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밥솥에 넣어 놓았던 흑염소 진액을 꺼냈죠. 이게 흑염소예요? 며느리가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보약을 지어주면 먹을 거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막상 검은색 액체를 보니까 약간 겁먹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는 돌리지 말고 밥솥에 넣어놓거나 뜨거운 물 그릇에 떠가지고 잠깐 담갔다가 따뜻해지면 먹어. 하루에 한 포씩. 한 달치 먹을 거 있거든? 다음 달에 또 사줄게. 지금 하나 마시고 가.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서 컵에다 따라서 내미니까 며느리가 코를 막고 마셨습니다. 냄새가 독하네요. 냄새는 그렇긴 한데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꼭 마셔. 알겠지? 네. 감사해요. 며느리는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양치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로도 흑염소 진액 냄새가 잠시간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남 씨는 우유를 먹였던 젖병을 닫고 뜨거운 물로 끓여 소독기에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니 손자가 깨어날 것처럼 꾸물거렸습니다. 낮에는 길게 자는 법이 없는 손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 일어났어? 남 씨가 아이에게 다가가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기는 했어도 여러모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 씨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손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건 손자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가고 며느리가 다시 직장을 가게 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퇴근이 늦으면 남 씨가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했으니 말이죠. 흑염소 잘 먹고 있어? 네. 그럼요. 매일 한 포씩 먹고 있어요. 지원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 네. 먹다 보니까 버릇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 달에도 주문해줘? 그러면 저는 감사하죠. 며느리는 남 씨가 보내주는 흑염소 진액을 항상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 사줄 생각이었는데 물어볼 때마다 잘 먹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 며느리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손자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 씨는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약속이 있는데 혹시 밤까지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규현이도 늦는데? 아, 같이 누구 좀 만나기로 해서요. 아, 둘이 같이? 안 되세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규현 씨가 얘기한다더니 오늘 깜빡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현우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면 돼? 네. 감사해요. 아, 근데 오늘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고 너희 집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니? 아, 저희 집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 씨가 아들 집에 가는 것보다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 씨의 집에 맡기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는 분유 먹을 나이도 아니고 따로 챙길 짐도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어쩔 때 보면 며느리가 남 씨의 방문을 좀 부담스러워한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 씨는 모르는 척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디서 보나 남 씨에게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곤란했죠. 오늘 집에 손님들이 좀 와. 술 한 잔씩 할 것 같은데 현우 데리고 있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 아, 약속 있으셨어요? 그렇긴 한데 나는 굳이 없어도 되니까. 음식도 남 씨가 할 게 아니라 회센터에서 사온다고 하니까 남편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지인들이기에 남 씨도 아들 며느리나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러면 저희 집에서 봐주세요. 그래서 남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엄마 아빠 늦게 오니까 할머니랑 같이 놀자. 와, 좋아. 다행히 손자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 다음으로 자주 본 사람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 사이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밥을 냉장고 어디에서 꺼내서 어떻게 주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죠. 현우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잠깐 놀고 있어. 남 씨가 냉장고를 뒤적거렸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길 열었다 저길 열었다 했는데 우측에 있는 것은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아, 여기다가 보관하는구나. 남 씨가 매달 보내주는 흑염 소진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냉장고 야채실에 있더니 김치 냉장고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를 비워서 넣어 놓았는데 그 안에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 보낸 지 꽤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깜빡 잊고 먹지 못했나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면 꼬박꼬박 꼭 챙겨 먹는다던데 말이죠. 남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손자의 밥을 마저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잠들고도 한참 지난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술을 마셔가지고 택시 타고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알아서 갈게. 쉬어.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조심히 가세요. 남 씨가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10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는 금방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죠. 그리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 또다시 손자를 맡겼습니다. 둘이서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아이를 다음날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요새 자주 맡기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애들도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바쁜가 보지. 그래도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당신 허리도 아프다며. 어쩔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겠죠. 남 씨도 지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도 오죽하면 맡기겠나 싶어서 웬만하면 부탁할 때마다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나 목 아파. 그런데 손자가 집에 온 지 반나절도 안 돼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습니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한다더니 손자가 걸린 모양이었죠. 이 말을 짚어보니까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정신이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현아, 현우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어쩌지? 아, 정말요? 잠깐만요. 엄마,
거기에 가방에 해열제랑 감기약 들어있대요. 일단 그거 먹이고 혹시나 열 안 떨어지면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주말인데 병원 문을 여나? 소아과는 주말에도 하는 곳 있을 거예요. 연락 주시면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손자는 입맛이 없는지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씨 부부만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결국 그날 남씨는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밤에도 열이 한 번 나서 새벽에 해열제를 먹이고 다시 재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에 열도 내리고 기침도 줄었지만 작고 마른 손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내외가 아이를 데리러 집에 도착했을 때 남씨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몸이 약한 것 같아. 편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아프면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하는 거 아니니? 남씨의 말에 아들이 피식 웃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보약을 먹어요?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아무 효능도 없을걸요? 아들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남씨가 정성껏 보내는 흑염소진액도 일종의 보약인데 그것도 싸잡아 이르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김치냉장고를 열어보았을 때 흑염소진액이 한참 남아있던 것 같았는데 혹시나 먹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현우 엄마는 흑염소 그거 먹고 있는 거야? 남씨가 묻자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먹죠. 그건 몸에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럼요. 어머님, 매일 하나씩 꼭 먹어요. 그래? 혹시 안 먹는다고 하면 그만 짓게. 저번에 냉장고 보니까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아, 열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바빠서 며칠 못 먹은 거예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럼 계속 보내줘? 그러면 저는 감사하죠. 남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말이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있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한은 보내주기로 마음먹었고 이제 와서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아들네 집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급하게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남씨를 불렀습니다. 현우 아빠도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우를 어머님 댁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돌아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택시 타고 금방 갈게. 남씨가 휴대폰만 들고 얼른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정류장에 세워져 있어서 지체 없이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긴 했는지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남씨가 도착하자 곧장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저 한두 시간 내로 돌아올게요. 현우 밥은 먹었어요. 간식만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나가자 그제서야 남씨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남씨가 손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 과일 먹을래? 과일 좋아. 남씨는 과일이 있는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과일보다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어? 남씨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가득 차 있던 흑염소 진액이 지금 보니까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거진 절반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걸 벌써 먹었다고? 대략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루에 2포씩 먹었어도 이 정도로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더 이상했습니다. 남씨는 인상을 쓰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도 나머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 과일. 잠깐만.
남 씨는 이내 과일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그 껍질을 버리기 위해서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과일 껍질을 버리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에 남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세탁기 옆구석에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종량제 봉투 밑바닥 쪽에 보이는 것이 남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남 씨는 기분이 이상해서 봉지를 열어보게 되었죠. 아니, 이걸 왜 여기에다가 넣어놨어? 그 안에는 진액 팩이 무더기로 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10개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지난달 걸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걸 넣어놓은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남 씨는 봉투 안에서 하나를 꺼내서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했습니다. 각각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지 못하고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무언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어쩌다 보면 건너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기도 하겠죠. 매달 일정한 날짜에 보내주기 때문에 남으면 다 먹어치우는 것도 일이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버릴 정도라면 이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버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림잡아 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9만 원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못 먹었다고 말을 했다면 보름 늦게 보내면 되는 것이었는데 남 씨는 매일 잘 먹는다길래 정말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 씨는 심란한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요새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가 남 씨를 급하게 불렀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서 남 씨에게 아이를 자주 맡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버리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꽉 차 있던 걸 확인했는데 오늘 보니 절반밖에 없어서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마 남 씨의 말에 버린 것 같았죠. 남 씨는 이따가 며느리가 오면 이걸 보여주며 따져야 하나 생각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진액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진 거냐며 따지면 남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남 씨가 안 먹으면 그만 보내겠다는 말을 해서 급한 마음에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집에 온 뒤 남 씨가 돌아가기 전에 지나가는 말투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흑염소 마시는 거 깜빡했으면 다음 날 2개 마셔. 2개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아, 네. 그럴게요. 억지로 그러라는 건 아니고. 너 요새 바쁘다길래 못 챙겨 먹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주문할 때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할 테니까 억지로 먹진 말어. 며느리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듯 맑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잘 먹고 있어요. 늘 보내주시는 날짜에 보내시면 돼요. 그 말에 남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알았다고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의 말처럼 잘 먹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남 씨는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덜 바빠졌다며 아이도 덜 맡겼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남씨의 집에서 돌봤는데 한 달 만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3시간 정도만 봐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밥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남씨도 가벼운 마음으로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벽면에 있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에 남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다가갔습니다. 관리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전화 표시가 보였죠. 뭐가 뭔지 몰라서 초록색 전화 그림을 눌렀더니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여기 관리실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죠? 여기 잠깐 내려와 보셔야겠어요. 여기 아들네 집이라. 아침에 버린 쓰레기 이거 다시 가지고 올라가셔요. 네? 쓰레기를 왜요? 관리실에서는 내려와서 보라고 남씨를 1층으로 불렀습니다. 남씨는 어리둥절해하며 손자를 데리고 함께 관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204호에서 계속 이렇게 음식물을 제대로 분리 안 하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인 듯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음식물이라니요? 여기 봉투 안에 액체류가 가득 들어 있어요. 무겁기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물어야 해요. 남씨가 쓰레기 봉투 안을 보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는 흑염 소지내기까지도 않은 상태로 수십 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치인 30개보다도 훨씬 많아 보이는 게 어딘가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버린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야 모르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요. 다른 쓰레기도 없이 이렇게만 버려서 누가 이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안에 액체는 버리고 새로 분류해서 버리세요. 남씨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버렸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니.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려왔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에서 보았던 것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매일 잘 먹고 있다고 웃으며 말하던 며느리. 무얼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지 몰랐습니다. 분명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잘 안 먹으면 말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다음 달에도 주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씨는 며느리에게 기만당한 이 기분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났고 허탈함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탁 옆에 세워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왜 여기에? 아들도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며느리가 버린 게 맞았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왜 버린 거야? 안 먹을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남씨가 화가 난 말투로 묻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을 때 먹으라고 지어준 게 보약이잖아.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차라리 날 주던가 하지. 매달 18만 원씩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18만 원이라고요? 그래. 30호에 18만 원. 아들도 며느리도 이게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우 엄마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걸 이렇게 버려버리니? 내가 며느리 기가 허한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걸로 보내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자 아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감한 얼굴로 뒷머리를 벅벅 긁었죠. 그러면 하나에 6천 원 꼴이네요. 아들에겐 금액이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몰랐어요. 말씀을 하시지. 뭐? 좋은 거라고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그걸 받아서 먹지도 않고 죄다 버렸잖니? 그리고 싼 거면 버려도 된다는 말이야? 어머님, 이제부터 정말 잘 먹을게요. 됐어. 다음 달부터 안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어머님, 전부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저도 챙겨 먹고 싶어서 먹다가 요즘 소홀했던 것 뿐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안 먹은 거 보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정말 잘 먹으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찬 싸주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한 번도 줬던 적이 없었는데 보약을 줬다고 이렇게 다 버려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과하며 먹겠다고 하는데 남 씨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관리실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상당히 버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먹겠다는 말은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비싼 거라고 하니까 이제야 그럴 마음이 든 것인지 이러나 저러나 남 씨의 상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니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먹으면 하루에 2개 먹을게요. 절대 안 버려요. 아이고, 알았다. 이것도 제가 데워서 먹을게요. 됐어. 냉장고에 있는 거나 잘 먹어.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던 걸 꺼내려는 며느리를 남 씨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쓰레기장까지 나갔다 온 걸 꺼내서 먹으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로 며느리가 진액을 잘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마시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잘 먹는 거 믿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그런 거 하나하나 의심하며 사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어련히 잘 먹으니까 계속 사달라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미 버린 수십만 원은 아깝긴 했지만 잊어버리자 생각했죠. 그리고 또다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볼 일은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운명이 얄궂은지 2달 만에 간 아들 집에서 남 씨는 또다시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말이죠. 흑염소? 오늘 오는 날이야. 걱정 마, 어머님한테는 다 먹어서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현우는 어머님이랑 있지? 잘 먹고 있지? 손자가 하도 심심해하는 바람에 며느리를 기다리며 놀이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서 10분 정도만 그네를 태우고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거 매일 잘 챙겨 먹으라니까. 30호에 18만 원짜리야. 남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은 거래. 나는 먹기 싫다니까. 냄새 너무 심해. 에이,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걸 왜 마다해?
18만 원짜린데. 그리고 그런 거 받아서 잘 먹어야 시부모님이 좋아해.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데 비위를 잘 맞춰야 애도 봐주고 그러시지. 근데 참 어머님 또 요즘 사람들 누가 그런 걸 먹는다고. 현금으로 주면 더 좋아하지. 근데 억울해. 비싼 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엄마 다 줄걸? 남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도 곧 택배로 보내줄게. 앞으로도 내가 그만 달라고 하는 이상은 사주실 거야. 엄마는 공짜로 몸보신하고 좋지? 딸 잘 뒀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 씨가 며느리를 부르기도 전에 손자가 엄마 하고 부르며 며느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 귀신은 바로 남 씨였죠. 5년 동안 매달 18만 원씩 들인 정성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남 씨의 마음은 며느리가 아니라 쓰레기통 혹은 안사돈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5년 동안이나 헛짓을 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차라리 2달 전에 잘 안 먹게 돼서 그랬다고, 이제는 보내주지 말라고 했으면 그때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비싼 것이라고 하니까 굳이 받아서 친정엄마를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 씨가 며느리에게 준 것임을 알면서도 받아먹는 안사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됐어. 이제는 뭐라고 해도 믿지도 않는다. 현우 데리고 들어가라. 어머님,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는 것만 알아둬라.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계산기를 켜고 5년 동안 쓴 금액을 계산해 보았죠. 18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5년 치면 1,08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적금을 들었어도 1,000만 원 넘는 돈이 손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안마의자를 샀어도 서너 대는 샀을 금액이었죠. 안마의자는 돈 아까워서 맨날 고민만 하다가 말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저 좋다고 매달 보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지 몰랐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허공에 태워버렸어도 이처럼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당신 사고 싶다던 낚시대나 사줄 걸 그랬어. 남 씨는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다면 추억이라도 남았을 텐데. 남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남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한테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사과를 받자고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게 죄송하면 직접 보여줘. 어떻게요? 너희 돈 좋아하잖아. 계산해보니까 1,080만 원 나오더라. 5년간 저금했으면 나올 이자도 있지만 그건 마지막 정으로 계산 안 하마. 1,080만 원 통장으로 보내라. 네? 엄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드려요? 그렇게 큰 돈을 내가 5년 동안 쏟아부었어. 그게 전부 너희 쓰레기통이랑 사돈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1,000만 원 못 구하진 않잖아?
아,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좀 드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엄마가 현우 엄마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현우 엄마 재량 아닌가요?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도 역시 똑같은 놈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현우 봐주는 것도 그만둘 거니까. 맡길 생각 마로. 아, 엄마. 엄마라고 하지도 마. 괘씸한 놈. 너희 돈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부모 돈은 우스워. 엄마 아빠는 땅 파면 돈 나와? 어떻게 5개월도 아니고 5년 동안이나. 전부 버린 건 아니에요. 먹기도 했어요. 그게 중요해? 아까워 죽겠다. 한 달에 18만 원은 커녕 18,000원도 안 쓰는 자식 뭐가 예쁘다고 내가. 틀림없이 보내라 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당장에 쫓아가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다고 걔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줘야죠. 내가 1,080만 원 꼭 받아낼 거예요. 며칠간 아들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를 바라진 않았지만 어쩜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더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씨의 속마음을 들었는지 이틀 뒤에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날 속였어. 앞으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죄송해요. 그렇다고 현우까지 안 봐준다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우는 무슨 죄예요? 현우는 죄 없지. 죄는 너희한테 있지. 친정엄마한테 흑염소 안 보내기로 했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기가 찼죠. 제가 안 먹은 만큼은 통장으로 넣을게요. 근데 대신에 현우만큼은 봐주세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너 정말 나를 우습게 아는구나. 네 자식 네가 키워. 그리고 네가 하나도 안 먹고 버렸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으니까 다 토해내라. 어머님. 남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안 주면 나눠 먹은 안사돈에게라도 청구해야지 어쩌겠니? 그러자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3개월로 나눠서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3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여보, 규현이가 돈 다 주면 우리 이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옵시다. 여행 적금 들었다가 해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당신 낚시대도 사줄게. 그러자 남편은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 보약이나 지어야겠어. 안마의자도 하나 사.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 돈으로 뭔들 못해? 다 쓰고 죽지 뭐.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라리 매달 18만 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모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거나 남씨 부부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현우 맡아주셔야 해요. 현우도 왜 할머니 보러 안 가냐고 울어요. 얼마 뒤 아들에게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자를 들먹이는 걸 보니까 작전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번 속지 3번 속나요. 또 마음 약해지면 스스로 호구를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씨는 더는 자식 일에 발벗고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남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은 채무 780만 원. 그러고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들을 필요가 없었고 은행 어플만 잘 작동하면 됐죠. 그로부터 2달 뒤 남 씨의 통장에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남 씨 부부는 약속대로 그 돈으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고 남은 돈으로는 둘이서 쓸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뚝 끊겼지만 오히려 남 씨는 전에 없던 홀가분함을 느끼며 남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